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별 변호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직장인의 권리하고 저랑 함께하는 5번째 시간이죠. 중간고사 다른 과목도 잘 보셨어요? 오늘은 근로시간 관련해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근로시간의 의의라든지 판단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법정 근로시간하고 연장 근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법정 근로가 몇 시간이고 연장 근로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고요. 만약에 연장 근로를 한다고 하면 할증임금, 즉 가산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 휴게시간, 대기시간 관련된 것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언제는 근로시간으로 이제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요. 판례라든지 이제 행정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그 질의가 좀 들어와가지고,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마 이거 보실 때쯤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리트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방법들 아직도 조금 혼란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 중에서 공부 방법이 좀 정립돼 있고, 나는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제일 공부가 잘 돼 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시험을 앞두고 공부 방법을 바꾼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기존에 잘 해왔던 루틴을 깨뜨리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요. 일단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 집안에 있는 책을 다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책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여러 권 있었는데, 전혀 제 전공과 상관도 없고 되게 어려운, 잘 이해 안 가는 그런 것들도 그냥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집에 이제 엄마 아빠가 책을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사두셨어요. 그래서 백과사전 이런 것도 좀 많았는데, 그냥 그거 되게 보는 게 약간 취미였던 거죠. 그래서 책을 보는 대신에 이제 그런 어려운 책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조금 더 보고 싶은 책들은 이제 2번, 3번 읽는 거죠.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도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공부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 특히나 법학 같은 경우는요, 재미는 있어요. 정말 재미있고, 이게 좀 알면 할수록 정말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이제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치 구조라든지 정말 많은 것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데 좀 많은 흥미를 갖게 돼요. 그런데 그 반면에 정말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굉장히 개론서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려운 개념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또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또 연구해야 될 주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글을 딱 한 번 읽었을 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비단 전공서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되게 좋은 책이라고 해서 추천해서 줬는데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인문학 서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철학 서적을 딱 봤는데 얼른 이해가 안 가요.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럴 땐 저는 그냥 일단 끝까지 읽어요. 끝까지 읽으면 앞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됐던 것들이 뒤에서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에는 이제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는 거죠. 그것을 몇 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과목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험 준비를 잘 하게 되고요. 또 집중이 안 될 때는 사실 저는 많이 쓰거든요. 약간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깜지처럼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집중이 정말 안 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객관식하고 주관식, 그러니까 우리 약술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렇게 시험마다 스타일이 되게 있잖아요. 그런 것마다 조금씩 공부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객관식만 있는 거는 진짜 하나하나 되게 깨알같이 외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여러분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잘하시기 때문에
진짜 커트라인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 시험에서.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까지 다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요, 정말 끊임없이 읽으면서 계속 그것들을 이제 익숙하게 하는 게 좋아요. 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표현일 텐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눈에 바른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읽어가지고 이제 그 개념들을 봤을 때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어색한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 개념을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하지 않더라도 보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해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객관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근데 사례라든지 주관식,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서술해야 되는 혹은 약술해야 되는 그런 시험들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시험들의 중요한 것은 그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하고 목차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법학과 관련된 시험을 보시려고 하면 그 체계나 목차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정의라든지, 그리고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서술이나 약술이나 사례를 푸는 시험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선배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노트가 따로 있어요. 혹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무데나 연습장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보기 편하신 어떤 그 적는 뭐 필기구 있잖아요. 이런 거 노트 같은 데다가 중요한 사례의 목차를 쭉 쓰는 거죠. 그리고 옆에다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의 키워드는 뭔가, 예를 들어 뭐 해고가 있다라고 하면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고의 요건이 쫙 있을 거고, 법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키워드를 써서 이 쟁점이 나오면 이건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암기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사실 객관식은 좀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이긴 해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만점자도 진짜 많고요. 그래서 자꾸 함정을 좀 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어서 어색한 걸 찾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런데 주관식이나 약술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워낙 시험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채점 기준표가 있어가지고 그 키워드가 있으면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관식이나 약술을 채점하다 보면 키워드가 있고 그게 영 어색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친구가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꽈락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문, 2문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2개라면 첫 번째 문제에서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이런 예를 들면 노동법이라면 노동법에 정말로 익숙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문을 봤는데 아는 것 같은데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논점을 좀 잘못 잡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쓴 것 같은 흔적이 보여요. 그러면 안타까우니까 채점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채점 기준 하에서는 최대한 키워드라도 썼으면 점수를 줄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채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목차 정도 해서 여기에는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정말 시간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쓰셔야 돼요. 다른 거 안 써도 괜찮으니까, 시간이 없다면.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약술이나 사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아시는데 못 써서 되게 안타깝게 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시간 관리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1문과 2문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너무 잘하는 쟁점일 때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후배들한테도 항상 얘기해 주는 것이, 만약에 너가 보는 그 시험 스타일 중에서 약술이나 사례가 있어서 길게 써야 되는 그런 쟁점들이 나온다. 그럴 때는 반드시 시간 배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수가 1문, 2문이 50, 50해서 100점 만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배분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50분, 50분. 그래야 여기서도 이제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은 꽈락 나오니까, 아무리 하나를 잘 써도. 그래서 먼저 보통은 이제 그냥 막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자기 스타일이고 본인은 그냥 막 써도 정말 머릿속에서 정리가 다 된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이 문제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이니까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에 아무리 잘 쓰더라도
뒷부분에 목차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말씀을 보통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목차를 일단 써라. 이제 문제가 나오면 1문과 2문에 대해서 목차를 먼저 간략하게 쓰고 키워드 생각나면 간략하게 쓰고 생각 안 나면 안 써도 된다. 목차는 무조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답안지 적기 시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오류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딱 갔을 때 긴장을 하더라도 중요한 쟁점을 놓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는 어떤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혼란스러우시거나 정립이 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약수령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모의고사처럼요, 시간 내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정말 잘 풀 수 있는가, 내가 목차를 안 쓰고도 풀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목차를 옆에 써놓고 시작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높아짐에 리트도 사실 그렇게 장기간 남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시험들도 여러분 좀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나 이제 그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무사 시험 보진 않았지만 법학 시험을 계속 봤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또 이제 잘 모르겠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진짜 여러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취업 진짜 어렵잖아요. 취업도 필기시험 보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일단 취업 자체 문이 그렇게 많이 열려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 왜 제가 면접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AI 면접도 말씀드렸죠.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꼭 문의해가지고 학교 측에 그런 부분들 활용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개별적으로 만나면 후배들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되게 또렷하게, 그리고 핵심을 간단히 이렇게 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면접에만 가시면 긴장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 너무 긴장해가지고 면접 막 이렇게 잘 못 봤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히나 저 회사가 내가 되게 가고 싶었다든지 그 일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은 좀 간절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덜 긴장해도 되는데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긴장해서 놓치면 좀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준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 번쯤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임이나 이런 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시스템 마련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원하는 곳에 또 여러 가지 활용했으면 좋겠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근로 시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작년 기사예요. 작년 기사 2020년 4월 28일 기사고요. 이게 정말로 심각해요. 정말 심각하고 실은 우리나라에도 장시간 근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자유롭진 않은데 저도 지금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정을 하고 지금 저녁이에요. 저녁 지금 몇 시지? 지금 7시 넘었구나. 근데 이제 평소 같으면 보통 서류 작업을 하거나 이제 그럴 텐데 제가 또 오늘은 강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실 특히 전연차일수록 야근이라든지 주말 근무가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제 시간에 퇴근하고 이게 되게 어색한 거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지금 저희 펌에도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쁘게 많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게 변호사들한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사에서 많이 보듯이 OECD 몇 위다, 심지어 1위 한 그런 때도 있었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죠. 장시간 근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이 그 에너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년 차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보니, 그러니까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휴식이 없이는, 더 이상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근로가 이제 누적되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약간의
그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장시간 근로 때문에 산재를 입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약간의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초과 근로에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진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여기는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는 크런치 모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발매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이벤트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너무 바쁘신 거죠. 너무 바빠서 거의 퇴근도 못하고 그냥 그 게임에서 자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그렇게 장시간 근로를 계속한 거죠. 근데 이 회사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3년간 직원의 우울증 진료 건수가 4.7배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직도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뭐 진료를 받거나 이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료 건수가 4.7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이 회사 자체 구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심지어 수년간 직원들에게 당일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해고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달 전에 말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당일에 권고사직을 통보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모 회사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량근무제 등을 악용해가지고 법적으로 허용된 것 이상의 초과 근로를 계속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의원실에서 확보한 것들을 보면은 이 진료 코드가 우울증, 특히 우울 에피소드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게 이제 F3이라는 상병 코드가 있어요. 질병 코드 중에. 그걸로 진료를 받은 회사 직원이 2017년에는 5명이고 진료 건수가 23건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16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07건으로 3.2배가 늘었죠. 2년 만에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진료 건수는 4.7배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울증만 그런 거고 두근거림이 나타나는 등 불안장애, 이게 F1 코드라, F41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때 같은 기간에 2명에서 12명으로 갑자기 진짜 6배, 환자 수가 6배 늘었고 진료 건수는 22.5배가 증가를 한 거죠. 근데 이 기간에 회사 전체의 직원이 242명에서 714명으로 2.95배 증가한 점. 그러니까 직원 자체는 뭐 한 거의 3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환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진료 건수가 더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과도한 업무하고 야근 등 장시간 노동이 직원들의 정신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주목한 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로 등 직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직원들을 압박하는 조직 문화가 강한 기업일수록 노동자들이 우울증에 쉽게 노출된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직원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조직 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더 문제였던 것은 이따 살펴볼 건데 우리가 기준 근로시간이 있고요. 연장 근로 제한하는 한도가 있거든요. 근데 주당 52시간을 넘기는 공장 노동이 만연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 직원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초과 근무 기록을 작성을 보통 해서 이제 우리가 몇 시간, 일정 시간을 이렇게 넘는 과도한 근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게임 회사니까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잠도, 그러니까 숙식 자체를 회사에서 해결하면서 나가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팀에서는 12시간 이상은 체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허용되는 그런 장시간 근로 그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취지였던 거죠. 회사가 합법적으로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게 할 꼼수로 재량근로제를 악용한다라는 주장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량근로제가 이제 게임 회사잖아요. 게임 개발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성과를 좀 측정이 곤란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업무에 한해서 허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사용자하고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만큼만 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예요. 몇 시간 일했든 상관없이. 그런데 퇴직자는 이 재량 근로 대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회사가 주말은 물론이고 회사가 부르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한도도 없고 일하는데 근로시간에 한도도 없고 그렇다고 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연장 근로하면 당연히 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런 가산임금 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실제로도 재량 근로에 관한, 재량 근로가 아니죠. 그 장시간 근로에 관한 문제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근절해야 된다. 장시간 근로에 관한 여러 가지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정말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쉬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법 개정을 추진해보자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 법 개정 추진 배경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으로 2052시간. 진짜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밑에 표를 같이 보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연구할 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 OECD 국가 중에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2016년 기준으로, 2016년이면 벌써 한참 됐잖아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2052시간인데요. 멕시코가 2348시간.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였던 거죠. 근데 그 다음을 볼까요? 프랑스가 3시간, 독일이 1298시간, 일본은 좀 장시간 근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요. 보시면 1724시간인 거죠. 그 다음에 영국이 1694시간, 미국이 1789시간. 그러니까 OECD 평균을 보면은 1707시간인데 우리가 205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00시간 이상이나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야경 있잖아요. 야경이 진짜 예쁘잖아요. 한국에, 특히 서울의 야경이 예쁜 이유는 야근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희도 이제 제 사무실 삼성동에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저녁 시간에 불 꺼지는 사무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들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늦게까지. 그만큼 굉장히 힘든데, 이게 왜 문제냐면 장시간 노동은 높은 자살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장시간 노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 낮은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휴식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조금 쉬고 나서 이제 약간 좀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일단 급하니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점점점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정말로 이제 사람이 아프면 이렇게 뭐 하루 이틀 혹은 장기간 일을 못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기업에서도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재해. 그러니까 일단 못 쉬니까는 감기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면역력 떨어지는 거 너무 당연할 거고, 그러면서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무제한 연장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거에. 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휴가 관련해서 하급심 법원도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산업 현장에서 논란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이따 볼 텐데 1주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주의 범위가 어디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좀 놀랄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논의가 되지? 왜 논란이 됐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은 다시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도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냥 언뜻 생각하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장은 쉬는데 어떤 사업장은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친구와 내가 동일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저 친구 회사는 쉬고 우리 회사는 쉬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피로도가 쌓인다거나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무제한 연장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느끼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휴일 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서 사회적 논란을 일단 해소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개정안도 계속 나왔는데 정말 그 개정이 되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거 너무 심각하다 라고 해서 개정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 관공서 동일에 관한 규정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런 법 개정을 왜 추진하게 됐는가라는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가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로시간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일단 그 할증임금 관련해가지고 임금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기준으로 할증임금을 지급하느냐를 먼저 보고 나서 근로시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임금 먼저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알죠? 1조 목적, 2조 정의조. 자, 2조에 개념이 나와요. 보시면 5호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3조에 보면은 임금 지급의 원칙, 이것도 예전에 간단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현금, 통화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현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물건이 아니라 금전으로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직접 근로자에게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4대 보험 있잖아요. 그것은 근로자가 절반, 사업주가 절반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근로자가 그 납부해야 되는 것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거 가능하다. 뭐 이런 취지고.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한 달 주기로 보통 생활하기 때문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화불 원칙, 그러니까 현금으로 뭐 이체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간에 통화불 원칙, 직접불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된다. 그리고 전액을 줘야 되고 전액불 원칙, 그 정기적으로 줘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정기불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런데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보시면 제 6호에 있거든요. 정의 규정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임금을 산정해야 될 날이 예를 들어 뭐 오늘이 4월 5일이거든요. 4월 5일이면 4월 5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그게 뭐 기본급이든 상여급이든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포함될 수 있는 이렇게 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취업한 후에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 금액을 총 일수로 나눈 거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평균임금이 만약에 이렇게 산정했는데 통상임금보다 낮다. 그렇다면은 좀 더 높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요거는 그냥 알아만 주세요. 그리고 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 수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 등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46조 휴업수당 있잖아요. 이게 사용자의 규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예를 들어 뭐 본인이 이제 한 달 정도 사업을 좀 쉬어야겠다라고 판단하셨을 때 아니면 정말 사업주가 뭔가 그 잘못을 한 거죠. 뭔가 이제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근로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용자의 어떤 규책 사유 때문에 한 달 정도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100분의 70. 여기서 보면 기준, 평균 임금이죠. 평균 임금.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 그럴 때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이처럼 뭐 예를 들어 휴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보통 100분의 70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퇴직금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연차휴가수당,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산업재해 같은 게 발생해서 보상하는 어떤 수당을 줘야 될 때, 그럴 때에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 나왔잖아요, 얘기가. 그럼 통상임금 조금 달라요. 개념을 먼저 볼게요. 통상임금을 보시면 제6조 통상임금 제1항 법과 이영, 그러니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있었잖아요. 근데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요, 그 시행령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영은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게, 자, 포인트가 있어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그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있는데, 왜 우리가 퇴직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통상임금 소송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어디까지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많은 기업에서는요, 기본급이라고 해서 기초가 되는 이제 월급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상여금, 그 다음에 뭐 그 상여금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명절 상여금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위에 수당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 얼마야? 라고 얘기할 때에는 기본급 그 기준이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 포함한 금액을 이제 월급으로 나눠가지고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금액이 전부 다 통상임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요. 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수당은요, 여기서 보는 할증임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장근로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서 이제 가산임금, 보통 할증임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할증임금, 그 다음에 해고 예고수당. 왜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해고하려면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 얘기하고, 근데 내일부터 보기 싫을 수 있어요. 너무 문제가 커서 그러면은 그냥 한 달분의 임금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해고 예고수당이라고 했죠. 그리고 유급휴일수당. 유급휴일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수당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연차휴가 대체수당. 연차휴가를 가야 되는데 뭐 가지 못했을 때 그때 수당을 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수당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 정기수당, 일률성, 고정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되게 중요하게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볼게요.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대법관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모든 사건이 대법관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부처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몇 분에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건들, 전원합의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판단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혹은 이 법률에서는 이 판결이 정말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시험에 잘 나오겠구나. 정말 전원합의체는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시다가, 법학 공부를 하시다가 전원합의체 판결 나온다 그러면 눈여겨보셔야 돼요. 볼게요. 통상임금의 의의나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 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이제 도급근로자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총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금이잖아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라고 하고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한 달, 그러니까 매달 지급되는 것이 그렇게 정기적인 것이고 매달 지급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달 지급되는 건, 그러니까 즉 1개월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지급된다고 해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근로시간을 볼게요. 임금은 이제 제가 할증 임금 설명드리려고 간단하게 봤던 거고요. 지금은 근로시간을 좀 보려고 해요. 보시면 제50조 근로시간 제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제 중요해요. 여기부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연장근로의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휴게시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제2항에 보면 1일의 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 거죠. 1항과 2항. 그러니까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 이게 원칙이다. 3항 볼게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게 중요해요. 이따가 제가 그 추가로 올려드리는 그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기시간에 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했었죠.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PC방이라든지 이렇게 혼자 일하는 곳 있잖아요. 혼자 일하지만 어디 가지 못하고 이제 계속 그 대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뒤에 구체적인 업종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들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유니폼을 갈아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먼지 같은 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공정을 하는 이제 그 작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 많이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먼지나 세균 이런 거 이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시간이 꽤 걸려요. 우리가 옷만 갈아입어도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 가지 뭐 살균이라든지 많은 작업들을 하고 들어가신다면은 정말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이게 정말로 근로시간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작업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즉 지금 반도체를 막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그 작업을 위해 잠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손님을, 그럴지라도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고 연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에요.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69조가 있는데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아동근로라든지 청소년기에 이제 근로하는 걸 장려하지 않죠. 왜냐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보호의 대상이잖아요. 청소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근로에 종사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활이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런데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 그때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더 단축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하루에 1시간, 일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연장근로도 한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연소근로자는 좀 다른 얘기고, 일반적으로 성인의 근로를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연장근로의 제한이 있어요. 볼게요.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의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 연장할 수 있다. 아까 보면 1일 8시간, 그 다음에 1주 40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부분,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이 일주의 기준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의 규정이 있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고 이제 이 규정만 있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생각을 할 때 1주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1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월요일부터 아니면 그 7일, 일주일에 7일을 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주말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일주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과거에 조금 달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연장 근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주는 우리가 보통 주 5일제 근무를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배경 하에서 행정해석이 일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 해석에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쉽게 안 떠오르죠. 보시면 여기 53조 제1항 다시 볼게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주를 휴일을 제외한 날로 산정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일이 하루예요. 휴일이 하루라면 40시간 더하기 12시간 연장, 우리 지금 보시면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휴일 하루면은 8시간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휴일 근로를. 그래서 60시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만약 휴일이 이틀이에요? 그러면은 40시간 더하기 12시간까지는 이제 주중이니까 52시간 된 건데, 그리고 나서 휴일 이틀은 더 연장 근로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지금 언뜻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행정청에서 했던 해석은 뭐였냐면,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그러니까 즉 1주에 포함되는 그 40시간 더하기 12시간을 더 할 수 있는데 그 1주에 휴일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일은 8시간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휴일 하루가 있으면 8시간, 휴일 이틀이면 16시간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휴일이 하루면 예전에 과거에 40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원래 할 수 있는 1주 40시간에다가 여기 53조에는 12시간을 더 해요. 그 다음 휴일 하루 할 수 있는 게 8시간이니까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52시간 더하기 8시간이니까 60시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거 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런데 휴일이 이틀이라면은 원래 할 수 있는 근로시간 40시간 그리고 일주에 연장할 수 있는 12시간 그죠? 합의하면 거기다가 휴일이 이틀이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할 수 있으니까 16시간을 더 하는 거죠. 그럼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색적인 결론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인정이 됐던 거예요. 행정청에서는 그래 68시간까지는 시킬 수 있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주는 주말 다 포함하는 거 아닌가? 이게 일반적인 개념과 너무 다르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이제 논의가 많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일주를 주말까지 포함해서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어때요? 일주 40시간에다가 지금 보시면 53조의 연장근로 12시간밖에 안 되니까 40에다가 12 더하면 5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68시간이 아니라 52시간까지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논의가 많았고 정말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개정안에 정말 그런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일주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한다. 이렇게 개정 논의가 많았는데 당시에는 행정기관에서 아무래도 행정청에서 68시간까지 가능하다라고 했고 기업들은 그런 행정청의 어떤 그런 판단 혹은 대답, 물어봤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답변을 신뢰하고 68시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개정을 해버리면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개정이 좀 미뤄지다가 드디어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일주에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이 주말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52시간으로 이제 고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 거죠.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근로시간 관련된 제한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부터 볼 것은 가산임금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시면 제56조에 나오거든요.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1항 보시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휴일 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연장 근로 같은 부분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원을 지급했다면 거기에 이제 50% 이상을 더 가산해가지고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을 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이것도 왜 나왔냐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은 휴일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때
8시간을 근로를 하고 한 2시간 더 했어요. 그러면 연장 근로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때 보시면 100분의 50 이상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100분의 50 정도를 더 주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휴일에 근로를 했을 때 일단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라면 이게 휴일 근로수당도 줘야 되나?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도 줘야 되나? 얼마를 줘야 되지? 뭐 이렇게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많은 금액을 또 책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에 부담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은 뭐 어느 정도를 주는데 다른 기업은 또 그렇게 주지 않으면 형평의 문제도 생기고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막 제기가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 규정이 신설이 됐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1호 보시면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그러니까 휴일인데요. 우리가 8시간 한다. 그러면은 통상 보통 이제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를 하니까요. 그럴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까지만 지급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50만 줘야 되냐, 더 줘야 되느냐, 막 이런 논의가 많았는데, 우리 기준을 세우자라고 해서 휴일이지만 8시간 안쪽으로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100분의 50만 주면 된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휴일 근로인데 8시간을 초과한 거예요. 그러면은 통상임금의 50 플러스 50을 더 줘야 된다라고 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할증임금을 지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객관식에 많이 나오게 돼요. 과거랑 좀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되고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헷갈리지 않도록 8시간 이내 휴일 근로라면은 100분의 50을 주면 되고요. 8시간 초과했다 그러면 100분의 100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3항 볼게요. 사용자는 야간 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간이라고 하면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예요. 그럴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다 100분의 50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야간 근로도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연장근로인데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해서 지급한다. 더 준다는 거예요. 휴일 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앞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1일 8시간 이내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그죠? 근데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00분의 100, 그러니까 100%를 더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에는 휴일근로 가산 수당 할증률을 적용을 하는 거죠. 아까 법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연장근로하고 휴일근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중복 지급하는 게 맞냐 틀리냐 막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을 법률로 분명하게 정리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야간 근로 가산하는 게 있는데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가 야간 근로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있어요. 아까 법에 있던 거는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였잖아요. 그래서 연장 근로인데 휴일 근로가 이제 8시간 이내의 것일 때에는 100분의 50만 지급하면 되지만 8시간 초과했다라고 하면은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100분의 100이 아니고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조금 달라요. 이거는 지금 연장하고 휴일 근로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고 야간 근로가 휴일 근로하고 연장 근로하고 중복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는 야간 근로 가산은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간에 작업하는 거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추가로 인정해주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솔직히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뭔가 글이나 말로만 들어서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보실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주 5일인 거잖아요. 그때 10시간을 연장 근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휴일 근로 8시간을 추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토요일날은 근무를 한 건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간 근무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하루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를 쉬고 일요일에 원래 휴일인데 8시간 더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과연 위반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예전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행정해석은 뭐라고 했어요? 6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 개정 이전의 행정해석은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휴일 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즉 주말을 이제 우리가 휴일 근로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12시간 한도로 더할 수 있다라고 했고 휴일 근로 16시간, 그러니까 이제 1일 8시간씩 해서 이틀이니까 16시간 더해서 총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런데 법 개정을 통해서 휴일 근로를 포함해서 한 주에 최대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 한도를 12시간 합한 52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있어요. 이제 원래 행정해석에서 6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혹은 이제 이 업무는 좀 굉장히 많은 근로시간이 필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것들 일률적으로 안 돼. 내일부터 당장 52시간이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업무에 많은 지장이 생기고 이 기업의 존폐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이제 계속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법을 개정해서 모든 기업이 다 여기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법을 개정할 때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뭐 일상생활이라든지 어떤 산업이라든지 각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아요. 혹은 조금 흔들리지만 약간의 중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경우, 그래서 무조건 다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또 전부 바꾸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회 현실이라든지 산업 현실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요.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개정된 거는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300인 이상 기업만 적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50인, 그 다음에는 30인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쭉 나눠가지고 우리가 규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존에 아니 분명히 행정청이 68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난 한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52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면 내가 기준을 정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보시면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요, 이제 18년, 그러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50인에서 300인 미만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2020년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5인부터 50인 미만은요,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기업들에게 이제 적용하는 것들을 달리해야만 이게 현장에서는 연착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산업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주 휴일 8시간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해당되어 주의 연장 근로 합계는 18시간으로 법 제53조 제1항 위반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옆에 표 한번 같이 볼까요? 보시면 1주 이제 그 법 개정돼가지고 일주일에 그 7일 다 포함한다고 했죠. 휴일까지. 보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고 토요일은 근무가 없고요. 일요일은 휴일이에요. 그랬을 때 다 10시간씩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시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50시간이네요. 그럼 연장 근로는 2시간씩 계속 한 거네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총 몇 시간이에요? 58시간이죠. 그리고 40시간 기준으로 할 때 연장 근로 몇 시간 했어요? 18시간이죠. 어때요? 법 위반이죠. 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300인 이상 기업이었다면은 이건 위반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이 5인에서 50인 미만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게 올해 7월 1일부터니까 아직도 적용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아직은 위반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표 보시면은 좀 알겠죠? 많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원래 1일 8시간이지만 연장근로 2시간씩 더했으면은 총 50시간 한 거죠. 50시간 했고 연장근로를 한 거지만 휴일에 8시간 더 근무했을 때 다 합하면 58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8시간이다.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위법이지만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법률 위반의 그 적용 시기가 다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사례를 보면 많이 어렵지가 않은데 말로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하고 사례를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근로시간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받는 시간이죠. 근데 이제 이게 반드시 사용자가 이렇게 딱 옆에 앉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근무를 할 때는 다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판단 원칙이 있는데요.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을 받는 정도.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이거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해도 사용자가 그래요? 그럼 내일 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오늘까지 다 끝내야지. 당신 이거 업무 지시 불이행이야? 라고 하면서 징계를 준다거나 그렇다면 구속이 되게 심한 거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개별 사례별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사례별로 판단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준을 두긴 하겠죠. 이제 예를 들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두긴 하지만 그게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반드시 다 같은 대기시간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때,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조금 여러 가지 많은 사정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라든지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의 방식, 그리고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간동 여부까지 쉬고 있으면 사용자가 전혀 업무 지시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알겠죠? 판례를 딱 봤을 때 판례가 무조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되면 모든 게 돼 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판례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휴게시간하고 대기시간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보아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자, 뒷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휴게시간이라고 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언제, 추로 요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일을 맡기는 거죠. 어떤 시설물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비 업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요구, 어떤 근로의 의무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게 대기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사용자로부터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보장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부르면 무조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아니고 근로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사례 2 볼게요.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하기 전에 휴게 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휴게 시간이죠. 내가 뭘 하든 사용자가 아무 관심도 없고 그 터치도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휴게 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 일을 시키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거는 그 휴게 시간이 아니다, 근로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국가시험 보안상 합숙 출제 기간 중에 일부 장소적 제약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시험들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험들은 보안 유지가 정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대요.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외부와 완전 단절되는 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좀 힘들긴 하다. 고립되는 게 굉장히 좀 쉽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하고 휴게시간이 명백히 구분이 되고, 그리고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휴게 또는 수면할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비록 이제 어느 보안상 이유로 어떤 숙소에 이제 벗어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된 장소에만 있어야 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간에서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럼 휴게 시간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작업 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 시간, 수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안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이라고 해서, 왜 그 경비 업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시면은 당연히 식사 시간이나 수면 시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식사 시간이나 수면 시간이라고 이제 그 근무 일정표에 기재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근로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고시원 총무 보통 이제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 법학과라 이제 고시원하고 좀 익숙한데요. 예를 들어 고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총무분들이 정확히 아마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이제 고시원에 거주하시면서 여러 가지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해주고 출입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아마 체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휴게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간을 미리 정해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방문자나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오는 것은 사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언제든지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시원 총무의 경우에는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때그때, 여기서 피고인이라고 하면은 그 사용자를 말하거든요. 사용자가 시간의 제약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업무를 지시를 한 거죠. 그랬을 때에는 고소인들, 즉 이 고시원 총무분들이 특별한 업무가 없어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고인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 시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포함이 가능한데요. 근로자 개인적 차원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일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 안전, 작업 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이제 업무하고 관련해가지고 실시하는 직무 교육이라든지 근로시간 종료 후에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시면 전문 인력의 경우, 이때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있대요. 그럴 때에는 그런 교육이고, 그리고 교육 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대요. 그럼 어때요? 이거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아니고요.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사례들을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쭉 읽어보세요. 그 교육 훈련 관련된 부분은 그 출장 관련된 부분도 좀 중요해요. 출장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제 58조를 보시면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라고 하잖아요. 제 1항 보시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 영업직, 출장 많은 직업, 그러니까 그런 직군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루에 몇 시간을 한다든지 뭐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한다든지 이거 책정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근로자가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소정 근로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살펴보면은 야영이나 수학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며칠 동안 계속 같이 있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선생님들께서 마음대로 휴식을 편하게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럴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장 밖 근로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AS 업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밖에서 계속 오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분들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가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시간 산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하고요.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겠죠. 왜냐하면 좀 부당하잖아요. 그 AS 기사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 먼 거리를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많게는 한 2시간 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2시간을 예를 들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어때요? 이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 이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원칙이지만 다만 출퇴근에 가름해서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이 근로시간 제외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접대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접대하는 경우, 뭐 식사 대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럴 때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시하고 승인이 포인트인 거죠. 사례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판결이거든요. 휴일 골프의 라운딩.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관리직으로 갈수록 골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친분을 쌓기도 하고 업무적인 대화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그때 휴일에 이제 라운딩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원고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 평가 등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골프의 대상자들이라든지 라운딩 장소나 시간 이것들을 피고 회사가 아니니까 회사가 정한 게 아니고 원고의 상사인 상무나 원고 등이 임의로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업무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이 사건 휴일 골프 관련해서 원고 또는 상무 등 그 누구도 피고에게 별도로 출장 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이 되려면
뭔가 이제 이게 출장이다, 근로다, 뭔가 내가 이 업무의 일원이다라는 것들,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고가 당시 부서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겠다라는 동기가 있었다라고 인정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효율 골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업무 관련성 등을 인정해서 비용 등을 계산하였고, 이 사건 효율 골프 중 상당수는 원고의 상사인 상무의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에 의해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정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회사가 그 이제 골프 라운딩 비용 등을 제공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원고의 상사인 상무님께서 계속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서장인 이분 원고도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효율 골프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즉 결국은 이 효율 골프의 라운딩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근로시간 아니다라고 판단됐다라는 거죠. 이거 워크숍 세미나도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목적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이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워크숍 중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업무상 필요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혹은 뭐 부서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잘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약에 워크숍이 진행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식도 여러 가지로 근로시간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뭔가 기본적인 근로 제공하고 조금 관계없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조직의 결속이나 친목 도모, 이 정도의 목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된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정말로 사용자에 의해서 지휘 감독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실제로 이제 산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분쟁이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임금을 지급받는 거고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임금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런 회사에서 뭐 회식이라든지 대기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출장이라든지 혹은 뭐 워크숍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업무를 내가 정말 사무직이라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업무 수행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외 시간이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외적인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다 업무 시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적정한 보상이랄까? 그런 게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소송도 많이 제기가 됐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오늘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개정된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도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강의만 지금 말만 들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오늘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꼼꼼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경우에는 휴일 근로고 뭐 연장 근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금이 더 가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객관식에 많이 나오게 되니까 조금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책도 같이 한번 보시고, 교수님 책 아시죠, 여러분? 그 책이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교수님 너무 잘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꼼꼼히 보시면서 그렇게 이번 시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우리 강의 계획서에 있는 그런 내용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